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말보다 영상 하나 띄우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함께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제주지법 형사 2부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늘 2019년 10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5번째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현장에 도착해서 공판을 기다리며 이 호송차가 오는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저희와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답답한 이 장면, 펜스를 치고 차를 최대히 가깝게 세운 뒤 그 이후에 고유정이 내리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셨을 겁니다. 틈 자체도 매우 좁고요. 그리고 저 사이에 잠시 후 한 사람이 내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전남편 살인용의자 고유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의붓아들 승빈이죠. 방금 지나간 그 악마입니다. 자, 이후 공판이 시작되어 저도 공판 현장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판에서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에 나온 이야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이야기에는 선후 그리고 설명을 하는 방식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저희는 궤변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 궤변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여러분에게도 납득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말 그냥 들으면 정말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공판은 고유정이 우발적 살인에 대한 것으로서 고유정의 몸에 난 상처가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해서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뭔가 정확한 증인이 필요하다 보니 검찰 측에서는 제주대학교, 제주의과대학원이죠. 거기에 법학 교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고유정 측에서는 고유정을 처음에 치료했던 의사를 모셔왔습니다. 자, 이렇게 양측 증인이 함께 있으며 이 이야기가 시작됐지요. 쟁점 첫 번째입니다. 바로 상처에 대한 대립인데 검사 측 이야기와 고유정 측 남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됩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외부에 알려진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현 남편분도 모르시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노출 당시에 고유정에게 집중을 했던 건 바로 저 오른손이었죠. 오른손이 붕대로 감겨 있어서 저게 어떻게 난 상처일까? 저거 분명히 공격하다가 난 상처일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고유정은 당시에 재판을 위한 증거 보전 신청을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나 있는 상처를 성폭행에 대한 방어흔이다 라고 주장하며 당시의 사진을 다 찍어놓은 거였죠. 상처에 대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적어온 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안에 나와 있는 흉터의 사진 총 52장입니다. 52장을 좀 분리해 중복된 사진을 제외하고 나면 총 23장의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이 23장의 상처들은 전부 부위를 나눴을 때 상처 하나, 왼손에 있는 상처입니다. 아마 왼손에 있는 대한 상처는 뭐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왼손에 어떤 상처? 이 사진은 현 남편분이 제공해 주신 사진입니다. 왼손의 상처입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칼의 방어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칼에 찔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직 비웃지 마십시오. 이게 찔린 거라고? 라는 생각이 드실 테만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에 잘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이상한 상처가 있습니다. 왼손에 남은 바로 이 상처입니다. 물집 같은 게 잡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제가 사진을 지워놓은 부분은 하나는 모자이크 반입니다. 반지인데 현 남편분께서 반지조차 결혼반지조차 보기 싫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워버린 겁니다. 어쨌든 손에 물집 같은 이상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처에 대해서 유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27일, 5월 28일 고유정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제주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엔 없던 상처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고유정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지요? 뭐 아시다시피 김포에 자신의 명의 아파트로 가서 그 안에서 시신을 훼손한 그 기록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화상흔이 있을까요? 도대체 뭘 썼길래? 라는 의심인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죠. 즉 왼손과 관련되어 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두 번째입니다. 이 공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오른손에 있는 상처입니다. 외부의 이야기가 좀 와전돼서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상처가 5가지입니다. 하나, 손바닥에 있는 약 2-3cm 찢어진 상처, 그리고 손등에 있는 상처, 그리고 손날입니다. 오른손날 위쪽에 하나, 밑에 쪽에 둘, 이렇게 그어진 상처입니다. 그리고 상처 세 번째, 복부에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복부에 대한 상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부에 칼의 상처가 있습니다. 자, 이 쟁점 중에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고 가장 주된 쟁점이 된 게 바로 오른손의 상처인 건데요. 검찰 측에 증인으로 나서신 강현옥 법의학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른손의 상처는 공격흔이다. 방어흔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로 상대방을 흉기로 찌를 때 뼈나 어떤 이런 뼈 같은 곳, 이런 곳에 칼날이 부딪히면서 자신의 손날 쪽에 부딪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평행상처, 즉 평행한 선이라는 겁니다. 상처 모양으로 볼 때 찌르거나 베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즉 다른 상처의 부위는 긁힌 부분 같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겁니다. 이걸 누가 뱄다고 얘기할까라는 생각이시요. 왼팔 그리고 오른팔입니다. 즉 긁힌 상처에 대한 건 알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부에 나오지 않은 얘기, 그리고 남 변호사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분명 강현옥 법의학 교수님은 중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상처를 봤을 때 지금 팔에 나 있는 상처들 있죠. 팔에 나 있는 상처들, 이런 상처들은 공격흔일 수도 있고 방어흔일 수도 있다. 여러분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등뼈입니다. 여긴 아니고요. 등뼈에 정확하게 상처가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방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했을 때는 상처의 확률이 크지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찌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상처는 누가 공격해서 날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다. 물론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점이 된 게 뭐였냐면 이 손날에 있는 3개의 상처는 방어흔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격흔에 가깝다. 과도한 흥분 상태에서 연속으로 찌를 때 나타나는 형태, 즉 칼을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칼날, 과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칼날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로 하면서 나온 평행상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됩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전 그림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갖고 왔습니다. 고유정의 이야기를 들어서 당시에 칼을 이제 피해자, 사망한 전 남편이 칼을 들고 이렇게 왔고 그걸 고유정이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여기가 베이고 같이 베인 이런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합니다. 마이크를 옆에 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법의학자 앞에서. 아니 근데 이게 칼날이 이렇게 해서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설명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베테랑 변호사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 날 수도 있지 않나요? 절대로 불가능한 발언입니다. 왜냐면 모든 재판은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타이핑 기록이지요. 기록관이 앞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재판장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판사님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라고는 칠 수 없지요. 왜 그랬을까요? 멍청해서?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먼저 듣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갖고 왔고, 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법의학자가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대로라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칼날이 손등을 긁으며 칼날 부분도 긁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러면 그렇게 기록이 되니까 말이죠. 머리 쓴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판사님이 제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얘기해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일단 궤변입니다. 마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일단 말도 안 되는 걸 준비해 온 거죠. 실제 같으면 만약에 정말 증거를 증명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칼날에 똑같은 모양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 뭐 액체 같은 걸 묻혀와서 잉크를 묻혀온 뒤 그걸 손으로 보여주며 묻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라니 하겠습니다. 그림을 갖고 와서 증명을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법의학자가 함부로 대답을 못하는 이유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그림만 갖다 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우리가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처, 법의학적 관점에선 상처에는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형은이 존재하냐 안 하냐가 공격흔과 방어흔을 나누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법의학적 지식입니다. 변형흔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칼로 공격합니다. 바로 죽진 않습니다. 가만히 계실 겁니까? 사람이요. 살아있는데. 고유정 살아있잖아요. 가만히 있다? 팍팍팍. 일자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피하기 위해 움직이거나 찔리면서 몸을 긋거나 하면 각도가 틀어지는데 직각의 각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곡선의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대부분 뭔가 U자형처럼 혹은 쉼표 형태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변형이라고 합니다. 즉 방어흔의 기본은 변형이 존재해야 됩니다. 방어흔이 있었다라는 건 말이죠. 근데 고유정에게는 몸의 어떠한 상처에도 변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의학 전문가는 공격흔과 방어흔 중에 어디의 확률이 높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상처들은 공격도 될 수 있고 방어도 될 수 있다. 다 되는데 여기 있는 상처만큼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어디에도 변형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역으로 얘기해 공격흔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요. 칼날을 잡았다. 그러면 분명히 남변이 얘기한 대로, 남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하면 이러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칼, 가만히 싹, 싹. 그러면 평행선이 나올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현혹시키는 겁니다. 중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얘기죠. 자, 이제 그 다음 쟁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아문 상처, 즉 왼쪽 팔목 부위의 상처가 아문 상태로 발견됩니다. 법의학자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 일주일 이상 앞서서 생긴 상처다 라고 썼습니다. 아, 그러면 사건 당시로 봤을 때 그 전에 났던 상처인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고유정 측 변호인은 왼쪽 팔목 부위의 상처는 사건 발생 10여일 뒤에 찍은 사진이다. 그러니까 10일 뒤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서 회복이 된 부분은 10일 뒤에 이미 회복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상처도 사건 당시 5월 25일에 있던 방어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시기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 측의 주장에서는 아니
상처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건데 너 이거 방언이라고 주장하려고 너 일부러 가짜 증거 얘기하는 거잖아 라는 입장인 거고, 고유정 변호인은 법의학자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날짜 기억하세요? 몇 월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찍은 게 언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법의학자는 대답을 못합니다. 법의학자가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를 왜 알아야 되냐고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사진이 언제 찍혔다?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아니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나?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정도는 알아야 뭐 법의학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는 있지. 근데요, 이건 그걸 판단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말장난입니다. 고유정 측은 자꾸 시간을 아냐고 묻고 있지만 법의학자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처가 같은 시기에 난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5월 25일 날 다른 상처와 함께 왼쪽도 난 거라면 회복 시기가 둘이 비슷해져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회복이 빠르고 여긴 회복이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당연히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상처의 흔적이, 상처가 복원되는 과정이 어디가 더 빠르냐 어디가 더 느리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재판을 이상하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궤변인 겁니다. 날짜가 왜 중요하냐고요. 상식적으로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면 5월 25일 날 똑같은 현장에서 난 상처인데 여기는 빨리 회복되고 여기는 늦게 회복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말이죠. 말이 됩니까? 여기만 회복 물질이 더 많았나요? 이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짜 아십니까? 그거 10일 뒤에 찍힌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요, 고유정 측 변호인에서 고유정 측 증인으로 이제 의사, 당시에 처음 고유정을 진료했던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진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사건 발생 이틀 뒤에 마주했고 28일 날 5군데를 꿰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칼날 공격, 누군가 칼을 들고 공격을 해서 죽을 것 같아서 반격을 했습니다. 자, 몸에 상처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고유정이 치명상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은 어떠십니까? 치명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칼에 긁힌 상처란 얘기입니다. 긁혔다고요. 이거를 정말 신기하게도 고유정 측 증인이 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손등 부분에 긁힌 상처, 손등은 피부가 매우 얇아서 조금만 긁혀도 모세혈관 때문에 상처가 나는데 대부분 피가 많이 나오려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정맥이나 동맥이 갈려야 되는데 그런 상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릴 상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큰 외력은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칼을 잡았다. 뺏었다. 멀쩡하다. 힘이 정말 센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데 치명상 하나 없을까요? 제가 본 사진은 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전부 다요. 뭔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제 공판장에서 빔 프로젝터로 외부의 벽에 보여주는데 그 빔 프로젝션에도 잘 안 보입니다. 상처가 너무 작아서, 얇아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가져가서 증인 앞에 갖다 놓고 보여줘야 보일 정도입니다. 이거 누가 상처라고 할까요? 자, 물론 질문 답변은 당연히 학자의 양심 그리고 당연히 의사의 양심대로 하십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졌죠. 처음에 고유정이 병원에 왔을 때 큰 상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골마서 왔다고 합니다. 왜 골랐을까요? 골마서 와서 왜 골맞느냐 라고 했더니 고유정은 소독할 줄 시기를 놓쳤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서 수간호사가 좀 이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뭔가 상처가 좀 보통 상처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칼에 베었느냐 라고 질문했더니 맞다. 그래서 혹시 싸웠느냐 라고 했더니 고유정이 맞다.
그리고 진료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싸웠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원래 신고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 의사분은 뭔가 개인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고 이상했지만 질문은 던지지 않고 스스로 했나 그런 생각도 하진 않았다. 왜냐면 사건을 몰랐으니까 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고유정이 당시에 말이죠. 상처가 많았습니다. 배에 찔렸다니까요. 칼이 손에 팔에도 이런 데도 다리에도 허벅지에도 다 상처인데 여기만 하러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성폭행 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거라면 왜 그랬을까? 살인을 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쟁점 세 번째입니다. 복부의 상처지요. 저 이거 실제로 봤습니다. 약간 골반뼈 쪽에 있는 상처인데요. 이게 지금 외부에 아마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인데 그대로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임신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자기가 당할 뻔해서 그래서 나 임신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 가만히 있어라. 너 다시는 임신 못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며 골반 쪽을 칼로 찔렀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성행위를 요구하며 흉기로 이제 피고인, 즉 고유정의 배 부위를 피해자가 칼 끝으로 닭모이를 쪼듯 탁탁탁 찔러서 난 상처다라고 초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요, 어떡하죠? 상처가 이딴 식으로 났던데요. 이게 칼끝으로 찌르면 나는 상처인가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믿을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의학자도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찌르거나 베인 상처 절대 아니다. 뭐냐면 긁힌 상처다. 복부에 있는 상처도 긁힌 상처로 확인이 됩니다. 긁었다고요. 어떤 걸로 긁었지? 물론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칼을 썼다면 느낌인데 칼 모서리 끝부분 있죠. 칼날 손잡이 있는 그 끝부분 같은 걸로 긁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입니다. 표피박탈만 이루어진 상처니까 말이죠.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고유정의 초창기 진술에 뭔가 좀 맞지가 않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사망하신 피해자분은 실제로 세게 찌른 적이 없습니다. 위협만 했고 모든 칼날이 다 비껴갔습니다. 고유정이 칼을 다 피해가는 재주가 있을까요? 아니면 힘이 정말 센 걸까요? 다 막았나요? 칼을 손으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 힘이 정말 센가 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 이야기 공판이 끝나고 고유정의 현 남편분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궁금했습니다. 알고 계실지. 지금부터 고유정 현 남편분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동의하에 그리고 음성 변조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는 몰랐어요. 복부는 몰랐고 허벅지는 봤었죠. 허벅지도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런 법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판단은 잘 할 수는 없지만 상처가 크진 않았거든요. 그냥 크진 않았는데 거기는 소독도 안 할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번 휙 보기만 했지 거의 메인은 그 당시에 잠깐 병원 갔을 때는 손이었기 자,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당시에 고유정 현 남편분은 연락이 안 된 고유정이 집에 돌아왔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얘기하며 집에 온 상태였습니다. 걱정도 되고 화도 났지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라고 얘기했고 뭐 사람 죽였다고는 얘기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처 진짜 방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처도 허벅지만 보셨다고 합니다. 팔이나. 그래서 그냥
정말 치료도 필요 없는 그냥 간단한 긁히는 상처. 이것도 현 남편분이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복부 상처는 모르셨습니다. 고유정한테 묻고 싶습니다. 복부 상처 왜 얘기 안 했죠? 성폭행 당할 뻔했다면서요. 상처 보면서 같이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왜 얘기 안 하셨죠? 상처 치료 같이 받으러 간 거 증거 그대로 또 오픈하겠습니다. 실밥 받죠. 예, 왜냐면은 제가 그거는 확실히 기억나는 게 5월 31일 날, 네. 그 고유정이 그날 아침에 이제 김포에서 청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오후에 청주 해성외과라는 곳을 제가 데려가서 소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왜 오른손 사진이 없냐면 이제 소독을 할 때 제가 왼손이랑 이제 팔꿈치 부분들은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고유정이 저한테 거짓말을 당연히 할 때였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을 남겨야 된다 생각을 해서 찍고 있었는데 이제 왼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른손 지금 오늘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던 봉합된 오른손 이제 오른손을 이제 열었을 때는 붕대를 풀었을 때는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이거 네가 혹시 찍어놓은 게 있냐? 그러니까 고유정은 자기가 찍어놓은 게 있대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저까지는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네가 잘 갖고 있어라 사진을. 그렇게 해서 제가 오른손만 사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사진을 당연히 소독하는 모습은 제가 지켜봤었고 그리고 오늘 그 재판에 나왔던 그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똑같이 4군데 5군데로 기억을 해요. 그 길이는 이제 한 2에서 3cm 정도 상처들이 2에서 3cm 정도 되는 상처들이 4-5군데 정도 있었고요. 위치로는 뭐 손바닥 안쪽이랑 새끼손가락 시작되는 마디에서 바깥쪽인 부분들이랑 그리고 다시 또 그 손등 부위 그렇게 하면서 한 4-5군데 정도 그리고 실밥은 아마 풀어야 되는 실밥이 맞을 거예요. 실밥 다 자, 생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정말 진짜 묻고 싶습니다. 너 복부 얘기 왜 안 했냐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고 싶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얘기하면 복부 상처도 얘기를 했었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왼손 사진입니다. 물집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사실 의심이 가는 게 조금 있습니다. 이 상처가 고유정이 5월 27일, 5월 28일 즉 제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상처 치료 오른손을 꿰맬 때는 없던 상처인데 김포에 있는 집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생긴 이상한 화상 자국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심하는 게 있지요. 김포 아파트에 가서 시신을 또다시 훼손한 것으로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 말이죠. 훼손할 때 뜨거운 걸 썼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 왜 기억 못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쟁점 4번째입니다. 저희가 봤을 땐 이 문제가 아마도 고유정 변호인 남 변호사님께 가장 두려운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CCTV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CCTV가 뭐냐면 고유정이 당시에 있었던 펜션, 저희가 옛날에 야방으로 한번 나가서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 펜션 바로 맞은편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 집의 CCTV입니다. 그걸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그거를 현재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인데 웃긴 게 있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열람을 허락해달라고 고유정 측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 측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거든요. 근데요, 오늘 재판 마지막에 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행 펜션 현장 검증 실시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동선에 대해서 빨리 보내달라. 펜션 안에서 그 이제
전 남편분이 어떻게 자신을 추격하고 쫓아왔는지에 대해 동선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현장 검증 실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CCTV 왜 보고 싶을까요? 아직도 안 냈습니다. 고유정 변호인 측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이건 안 내죠? 기억에 파편한가요?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어떻게 이 동선을 땄는지가 몰라서 그런 건가요?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CCTV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 그 동선 얘기했는데 CCTV와 다른 동선이 나와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고유정 측이 열람이 안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쟁점 5번째입니다. 오늘 공판이 끝나고 고유정 측 변호인 남 변호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 혈흔도 나와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보는 거랑 사진하고 비교하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기자분이 가보세요. 그 주택가, 그것이 사람 죽이기 좋은 곳인가? 저 진짜 역으로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이시죠? 형사재판 많이 해보셨죠? 사람 죽이기 좋은 장소 어딥니까? 사람 죽이기 좋은 장소도 있답니까 혹시? 그리고 무인 펜션, 조용하고 넓고 단 둘이 쓰기 위해서 30평이 넘는 곳을 예약을 했고 그거보다 좋은 공간 존재하나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바깥에 나갈 소리 정도면 애도 들을 텐데요. 졸피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졸피뎀 먹은 사람이 밖에 소리가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졸피뎀 혈액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주택가라고 표현하셨죠. 가보셨나요 정말? 그 주변에 주택 많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유정은 피해자가 돌아가신 분이 흉기로 위협한 과정, 자신의 손에 난 상처, 제가 고유정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저는 고유정을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대각선에서.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빔까지. 저는 고유정과 눈도 마주쳤습니다. 들어올 때 말이죠. 들어올 때 인사 대충 하고 들어왔던 고유정은 대각선 방향으로 판사님과 검사님 사이의 방향을 몸을 틀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나? 잘 쳐다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언제 반응이 오기 시작했냐면 남 변호사가 얘기할 때마다 오른손에 있는 상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흔 이야기. 그때 고유정이 한 행동입니다. 정확히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상처 보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 관련된 사진, 손사진에 대한 게 프로젝션에 나오게 되면 고유정은 바로 고개를 돌려 거길 보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낼까요? 궁금합니다. 흉기로 자기가 위협당한 과정, 어떻게 치려고 어떻게 받고 칼 그림까지 그려왔습니다. 남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그림 어떻게 그리셨어요? 혹시 남 변호사님 상상으로 그리신 건 아니죠? 당연합니다. 그거 100% 고유정이 얘기한 거 맞춰서 하셨을 겁니다. 고유정 기억에 파편화라더니 그건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유족들이 그토록 원하는 도대체 피해자 시신은 어딨냐? 도대체 어떻게 훼손한 거에 대한 건 왜 진술을 안 하는 겁니까? 진짜로 악의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악마지요. 본 5차 공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원래 오늘 5차 공판에서 CCTV 그리고 녹취에 대한 부분이 공개가 됐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게 6차 공판으로 잡혔습니다. 원래 2주 뒤에 잡혀야 되는데 법원에서 사정상 너무 판이 많이 밀려 있어서 결국엔 11월 4일 6차 공판 2시에 열리기로 또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외부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에 검사 측에서 주장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2시간 분량이 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남 변호사 쪽도 고유정 측도 한두 시간이 넘는다라고 해서 2시에서 5시까지밖에 공판을 못하는 상황이라 잘하면 7차까지 가게 될 상황까지 오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잘하면 해를 넘깁니다.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남 변호사에게도 궁금합니다. 당신 머리 쓰지 마십시오. 오래 넘겨서 만약에
재판부에 인사이동 생겨서 새로운 판사가 오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전까지 결정나길 바라고 재판부가 안 바뀌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공판은 다 끝이 났습니다. 갔다 와서 봤고, 그리고 그 악마를 직접 눈으로 마주했습니다. 나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뒷이야기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며 가는 장면을 마지막 클로징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뒷이야기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외부에 나와 있는 자료들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상황적인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방송에서도 공개해드렸지만 오늘 제가 갔다 온 제 공판권이고요. 그 제가 이 이외에도 한 군데를 더 다녀왔습니다. 바로 저번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제주 엘마트입니다. 고유정이 칼을 샀다라고 주장하는 공간인데 이곳은 직접 제가 다녀왔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제가 직접 다 보고 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5월 당시가 좀 예전입니다. 5월 당시에 칼을 할인 판매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기억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건 10월달 거밖에 없습니다. 10월달 할인 품목에 대한 건데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식료품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합리적 의심은 갑니다. 식료품 위주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칼 코너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 칼과 관련된 행사를 하는 걸 하나는 찾았습니다. 뭐였냐면 되게 싸구려 칼. 되게 싸구려 칼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위 세트였습니다. 그거는 할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고유정은 분명 집으로 얘기했습니다. 칼만 샀다고.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조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로 저희가 고유정을 직접 보고 온 그냥 느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유정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고유정은 정말 반성한다면, 글쎄요, 그런 행동을 정말 반성하는 행동이어서 하는 건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올 때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주장을 정말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중간에 검사분이 증인신문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드렸습니다. 판사분께서 고유정하고 같이 얘기해서 얘기할 거 있으면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고유정 말 참 잘하더라고요.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듣고 있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얘 정말 악마입니다. 이미 앞선 공판에서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졸피뎀 거짓말이었죠. 졸피뎀 나왔습니다. 혈액 나왔고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계획적 범죄이고, 그리고 죽이려고 마음먹었고, 수박, 칼 이런 공판 때마다 계속적으로 허점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공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의 변형 어쩔 거냐고요. 변형이 없는 방어는 말도 안 되는 단 한 가지에만 존재 가능할 겁니다.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 사망했거나 기절해 있는 상태. 그럴 때 누가 찌르면 방어를 못할 거니까 가만히 있겠죠.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단 한 번도 치명상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긁힌 상처죠. 고유정은 뒷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 뛰어난 검객이신가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칼을 잘 맞고 칼을 손으로 잡아서도 별로 다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잘 피하면 핵심적인 걸 다 피하고 긁힌 상처만 나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 정도면 졸피뎀 안 써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사람 죽일 필요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힘이면 힘으로 제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것, 고유정 정말 양심이 있다면 뭐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데 전 남편분은 아이를 정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를 못 보게 하자 면접 교섭을 계속 신청했고 청주에서 보기로 한 걸 고유정 당신이 제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미리 펜션을 예약해 놓고 그 와중에 누가 갑일까요? 아이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누가 갑이죠? 고유정입니다.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고유정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면접 교섭을 영원히 박탈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무리수를 그 안에서 술도 마시지 않은 사람이 행동을 했다라는 걸 누구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증거도 상황도 정황도 심리적인 것도 행동도 다 그들이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건 궤변입니다. 원인 결과를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놓고 얘기해서 설득시키려고 하고 원인만 놓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근데 그걸 붙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궤변을 내보는 거죠.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 공판 마지막까지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저는 제가 누구의 대리인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분을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그냥 막 제가 횡설수설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네, 어쨌든 리허설을 못하고 진행해가지고 실수하지 않았어야 돼서 이렇게 좀 오랜만에 보면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고 저 오늘 새벽부터 제주도에 있어. 저 지금 집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집에 온 지 지금 이제 2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리허설 이거 보고 했어요. 써온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었죠. 뭐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여러분을 뭐 제가 뭐 내 말이 맞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충분히 상황에 대해 공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갔구나 이 얘기 이상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만 있었으면 그게 정확하게만 이해가 갔다라고 하면 된 거라서요. 네, 그랬으면 된 겁니다.